자, 이렇게 발제를 해 주셨는데, 에, 와, 뭐, 이 발제에 대해서 뭐 덧붙이거나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자신이 이 책 안에서 혹은 책 밖에서 이 평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럼 지명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신 박영주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교재로 하는 공부는 오늘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장 멀리 계신 서사라 선생님, 워싱턴 DC에 계신 서사라 선생님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한 번도 그동안에 말씀을 안 하셨던 분 중에서 정윤근 선생님은 이 공부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윤근 선생님 제 말 들리죠? 네. 한 말씀 준비해 주시고. 네. 자, 박영주 선생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섯 분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아, 더 또 있어요? 많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재 16분 들어와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저는 요즘에 예수평전이라고 김근수 선생 그 이야기 책을 좀 읽고 있어요. 누가 쓰신 거죠? 김근수 씨요. 신학자, 예, 예, 제주에서. 예. 예, 천주교, 거기. 네, 예. 촛불행동 제주 대표십니다. 예, 그러세요? 학자세요. 예. 김근수 씨. 예, 예. 천국이라는 데가 지금, 평화잖아요, 평화. 자유와 네, 평화. 예. 네, 그래서 그 평화의 저는 여기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칸트를 하는지도 모르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음, 평화니까 천국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좀 느꼈습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로 해가지고 평화가 깨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상당히 이제 지탄하는 그런 형편인데, 결국은 미국이 뭐 이스라엘을 이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아랍을 잃고 그다음에 세계 패권을 이제 잃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런 리더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좀 연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뭐, 그 예수평전 김문수 신학자가 쓰신 그래서 이제 천국은 평화. 아, 예, 천국이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태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진정으로 어떤 그 행복한 천국의 상태는 확실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상태일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로마의 평화란 말이거든요. 예,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사실은 로마의 평화를 추구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로마의 평화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나라들에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 억압이고 로마의 지배 질서가 관통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도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정복을 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다 아주 괴멸시켜버리면 이스라엘 네타야후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에게는 그건 지옥이죠. 천국이 아니라.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모두에게 정말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 예.
그 칸트는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서사라 스님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이고, 제가 이거를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네, 마이크를 받으니까 좀 떨리긴 한데요. 네. 그 저는, 혹시 주변에서 네. 그 지금 미국이시니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뭐 들리는 얘기가 있다든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 이 책 마지막 장보다 제가 이 독서, 그러니까, 정치학습 이 토론에 참여를 한 소감을 짧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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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롭게. 아, 저는, 그러니까 30년 정도 가까운 세월 그동안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을 사실 갖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음, 아, 최순실 국정농단, 음, 박근혜 탄핵, 이 정도여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이런 저의 정치적 관심은 여기서 그 노무현 재단 후원에 참여하면서 한 3년째 됐거든요. 네,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정치학습 토론장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동서양의 법 철학자나 사상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대로 학교 시험을 위한 것 정도의 지식이었어요. 음, 그만큼 얕고 좁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시험이 목적이나 전제가 되지 않은 공부의 재미가 사실 조금 쏠쏠합니다.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 같은 그런 사람의 경우는 제가 전에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네, 그 사람의 생가와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월든 호숫가에 있는 예, 예, 그 오두막 네, 그런 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음, 제가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책을 교양서적으로 읽고 직접 찾아가는 어떤 문학 기행적인 행위 그 음,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자연주의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정치 학습의 공간이 저에게는 어, 이런 정치 학습을 통해서 네, 어떤 동서양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현대사의 이런 문제점을 예견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이게 늦었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행운에 또 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모임이 저에게는 어떤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고요. 또 저의 적극적 어, 독서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 이번 모임에 참여하게 된 가장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 서사라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 말씀해 주셨고, 목소리도 전혀 끊기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자, 아이고, 박수 떨려요, 부탁드려요. 떨려요. 그, 떨리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긴장. 예.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한 3년 가까이 줌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옛날에 그 TV 방송 프로그램도 광주 KBS 거의 제가 최소한 6개월을 계속 매주 진행을 했고요. 뭐 기독교 방송 그 시사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5회씩 한 3, 4개월 진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이 학습을 시작하면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됐는데 지금은 좀 덜하네요. 근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금방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11월 24일 날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토론회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여러 내용과 사상들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혹은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촛불혁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자, 정윤군 선생님, 그 다음, 예, 말씀 부탁드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음, 되게 정윤근 선생님은 오랜만에, 예, 광주에서 오랜만에, 접속하셨어요? 네. 예, 되게 오랜만에 이 모임에 왔는데요. 늘 갈증이 있고, 음, 배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와야겠다, 아니, 와야지 하면서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핑계 대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하면 되는데, 늘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섣불리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데 제가 뭐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시간이 겹쳐서 못 왔어요. 네.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지금 책도 읽지 않는 상태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무슨 이 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는 이 일상에서 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민주네, 정의네, 공정이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엊그제 여기 화순에 만년산에 뭐 우리가 습 비행한다고 그래서 그 산에 해설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 오늘도 우리 톡에 신천지가 떴잖아요. 그러듯이 뭐 10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천 청년한테 전화했고 왜 지금 그러고 있냐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깊숙이 너무나 주변에 가까이 와버렸더라고요. 음, 그냥 스트레스를 해준다고 산에 워낙에 산을 좋아하니까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전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딱 생각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천지. 왜냐면 이제 기도하니까 그런 게 영감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음, 지인을 통해서 그냥 산에 놀러 가자, 뭐, 정약용에 대해서 뭐 해설해준다. 만년산이 정약용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음, 갔는데,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많이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군수 신학자 나왔는데, 그분은 항상, 음,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렇게 들어온 게, 뭐, 교회에 가는 거, 성당 가는 거, 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촛불 하나 더 드는 게,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참 그 말씀이 많이 와닿고,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주변에 스며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들이 뭔가는 갈급하는데, 그 갈급함이, 그런 허함이 모두마다 있어서 그런 허상이라는 종교에 많이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른 게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라도 좀 잘 다져서 옆에 있는 누구와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주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 지인들한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핑계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늘 절감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또 그러면서 음, 서로 이 모든 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서로 같이 힘내도록 손 잡아주고 함께하는 거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저도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랬는데 혼자는 하기 힘들고 또 그 힘도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메꿔주고 이끌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힘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 책에 좀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겨졌던 거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성락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 한성락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 말 끝나고 나서 이 책 내용이든 뭐 소감이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박은숙 선생님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요청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한재웅 선생님, 이런 순서로 한성락, 박은숙, 한재웅 선생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칸트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영국평화론은 사실은 저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영국평화론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칸트가 정말 세계를 앞서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칸트가 이 책을 지금 발표할 시기가 1794년인데, 1793년에 프랑스 혁명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어요. 1893년. 연령상으로는 칸트가 로베스피에르보다 한 20년 정도는 더 빨리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30대 중반에 죽었고, 칸트는 19세기 초에 1810년인가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좀 놀라운 주장들을 칸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화는 인류의 의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 그리고 휴전이라든가 이것은 절대 평화가 아니다. 예.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동시에 칸트가 여기서 인권과 주권의 관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구 표면의 공동 점유권. 예. 이것도 사실 인류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혹은 어느 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지구 표면의 공동 점유권을 갖고 있는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외국인의 인권을 자기 자국민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이게 사실은 당시 칸트가 살았던 시대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앞서간 주장이죠. 지금도 아주 소중한 주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지금 인간 이하로 만드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칸트는 정말 정말 위대한 뭐 시대를 앞서간 그런 사상가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한상락 선생님,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박은숙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습니까? 박은숙 선생님도 지금 어려우신가 보고. 그리고 한재웅 선생님, 네. 저는 좀 딴 거 일을 좀 하다가 와가지고, 좀 잘 경청을 못 해가지고, 좀 할 아, 말이 그러세요? 있어요. 예, 네. 예, 예, 예. 그럼 네. 뭐, 예. 그러면 아이폰으로 접속하신 공미경 선생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어려우시다면. 그러면 유순애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지명 안 해도 아무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장용찬 선생님, 예. 박정진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음소거 해제. 그렇죠. 음. 아,
박병규 선생님 안 들려. 음소거 해제 안 됐고. 그러면 정은주 선생님이 2개장을 지금 발표하셨죠? 세 네, 개장입니까? 2개장? 두 개 했습니다. 2개장을 발표하셨어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음, 저는 여기 마지막 10장, 이제 저의 개인적인 책을 읽었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올해 초에 읽었었거든요. 처음에 구입해가지고 읽었던 게 올해 초였는데, 그때 읽을 때 제일 저한테 관심이 없고, 재미없었던 장이 사실은 이 10장이었어요. 그만큼 저한테 영국 평화론이 크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게 됐는데, 10장을 읽었는데 그때 불과 몇 달 전에 읽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왔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정부에서, 그 전에, 저기 뭐죠? 젤렌스키가 있는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긴 있었지만, 새롭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쟁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한중일의 군사 어떤 협의나 이런 걸 가지고 해오는 걸 보면서 아, 전쟁이 정말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10장이 정말 저의 현실과 직결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그 하면서 제가 작년도에 그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의 그 책하고 기사를 가끔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가장 더 위험한 게 뭐냐? 그거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무감각함, 불감증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 예로 뭘 들으셨냐면은 그때 2017년도에 본인께서 독일에서 이제 연구 교수로 계실 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하고 좀 전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독일에 계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초창기였고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고 김정은과 계속 로켓맨 하면서 둘이 트위터로 막 주고받고 하던 한참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에 머무르면서 있었을 때 독일에 있는 중앙 방송과 중앙 매체는 계속 한국에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굉장히 큰 보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누리 교수의 신변을 걱정하는 주변의 그 다른 학자들이 막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 있는 네이버랑 기사를 검색을 해봤대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첫 번째가 류현진 등판 검색 1위. 그리고 검색 2위가 누구누구 연예인 셋째 임신. 이게 검색 2위였대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의 전쟁 불감증은 오히려 북한의 핵 위기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느낌을 더 체화됐고,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행태를 보면서, 아, 정말 전쟁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었는데,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곁들이자면, 독일에 가면, 사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너 북한 사람이니?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사실 너 남한 사람이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지금은 K 문화가 너무 워낙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남한 사람들도 많이 근데 유럽은 가장 늦게 사실은 한국이 알려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오히려 남한에 비해서 그래서 북한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알려진 게 아니라 북한은 맨날 전쟁, 핵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리아 그러면 노스 코리아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항상 너 북한 사람이냐? 그래 처음에는 왜 내가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 이제 근저에 깔려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제 아는 지인이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 때 이제 그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끼리 친구 책이 있어요. 친구 책.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가 뭐 자기가 친한 친구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 적고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필을 스스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고 나 이름은 뭐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꿈은 뭐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고, 이런 걸 적는 안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마다 자기 친구들끼리 다 넘기면서 이런 걸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 아, 쟤는 나랑 좀 특별한 관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친구의 책을. 음, 독일에서 중학교 생활하고, 어, 네덜란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음, 이제 중학생 때 그걸 봤는데 이제 독일 친구가 써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평화라고 썼어요. 평화라고. 피스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벌써 한 수년 전이고 십 몇 년 전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무슨 평화를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평화라고 써? 음,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화라고 쓴 친구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꽤 음, 여럿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도. 물론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이 또 아니지만, 음, 얘네들은 왜 뭘 어떻게 공부하고 배우간데 자신이 원하는 게 평화라고 쓰지? 근데 제가 아는 한국 애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평화라고 말하는 애들 거의 100% 없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도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을 제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게 답하는 애들은 100% 없어요. 100%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왜 그 얘기를 말을 하냐면, 그 친구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 안에서 그걸 자꾸 인지시키고 역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 공부하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사실은 안중근 뭐 동양평화론이라고 했지만 우리 역사 배울 때 안중근은 동양평화론 시험으로 단답형 하나 쓰기 이런 정도 외우고 끝이 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차후에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 있고 책을 제가 선택해서 읽었을 때 이런 식의 방식으로, 위순 감독의 이제 감옥에서 썼던 동양평화론이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근데 이렇게 공부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김누리 교수님의 그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다. 음, 그리고 나 자신도 정말 그랬구나. 나는 그렇지 않고 민감하게 이 주제에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네, 우선 여기까지. 음, 네네.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지영 선생님이 지금 뭔가 하실 말씀, 그 정원주 네,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음,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요, 일본에서 1800년대 초판이 나왔는데, 음, 지금까지 34회를 음, 찍었대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나왔는데, 아직 1세가 다 안 팔렸대요. 예.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음, 정은우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에서 평화라는 그 단어 개념은 너무나 우리하고 먼 어떤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장 평화를 우리가 음, 지키고 공부하고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일본만 하더라도 평화헌법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돼야 된다. 뭐 이게 자학적인 헌법이니 뭐니 막 그래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영구평화론이 일본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끌고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정작 휴전 상태에 있는, 예, 평화 체제가 아닌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 체제에 사실은 전쟁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에 준하는 상태다 보니까 평화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아까 이 책 안에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는 공화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화제. 예, 공화제. 그러니까, 칸트는 여기서 민주공화제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살고 있는 나라 자체가 군주제잖아요. 프리드리히 2세 계몽군주, 독일의 아주 위대한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가 통치하는 군주제의 나라의 식민인데, 칸트가 민주공화제를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공화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주제보다 공화제가 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고, 이제 조국 교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칸트가 접근을 하면서 이러한 지식인들의 견해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또 끼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개념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민주공화제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병준 선생님 하실 말씀, 네. 예, 예. 아까부터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음소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음소거 발생했던 해제를 겁니다. 안 하신 거죠. 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근데요, 네. 지금 영구 평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연구도 힘들고 연구라는 거 뭐 항상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네. 평화 자체가 힘든 건데 그것도 영구적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칸트라는 사람이 저런 인종주의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사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어떤 서구 점에서 위주로, 인종주의죠? 예, 이게 서구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구 위주로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을 아니, 해서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부분, 어떤 서구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자기들만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뭐 평화제, 공화제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국 교수도 그 오리엔탈리즘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듯한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 시민주의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칸트가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들의 공화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라든가 신분 이것에 의해서 어떤 자신의 권리가 제한당하지 않고 모두가 국가에 뭐랄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거의 공화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예를 들면 유엔이나 혹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화제가 사실은 유엔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상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서구적인 관점에서 칸트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상당히 백인 위주의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어떤 있습니다. 대목에서, 네. 어떤 대목에서. 지금 현재 영구 평화론 자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느끼기를. 물론 칸트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백인이 아시아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유럽 안에서 평화. 유럽 안에서만 이야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아니,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물론 칸트가 식민지 노예무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나?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예. 일단 칸트는 유럽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네, 예, 미국의 독립운동과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자기가 지지했다고 그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지만, 맞아. 미국의 원주민을 얘기하면서, 뭐, 야만 상태니 뭐니,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런 부분들. 그건 이제, 유럽의 백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한두 분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 듣고, 우리가, 오늘 좀 논의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공미경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도 같던데, 말씀하실 의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장용찬 선생님? 장용찬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예, 자, 말씀 어려우시면, 뭐, 우리 하성우 선생님이나 심경호 선생님?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성우 화백.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이게 이제 백인 중심의 네, 대국적 관점 중심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약간 좀 비판적 해석도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되는 부분이 제가 아는 그 역사적 사례를 들으면은 우리가 해외에 밀사를 파견했잖아요, 고종이.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이제 이를테면 국제 평화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한국 조선의 그 대표들은 입장을 못했어요. 입장을 못한 게 뭐냐면은 국가로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거기서 일본의 어떤 하나의 일본의 음모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완전 배제돼 버렸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피압박 민족들한테는 어떤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죠. 물론 이제 칸트도 충분히 어떤 공화제적인 어떤 그런 그 정치 체제를 이룰 만한 성숙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뭐죠?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 전쟁에 이제 프로시아이 참여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 같은 것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영국과 미국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을 벌이면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태인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 민족에 대한 어떤 배려나 고려는 전혀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위해서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의 거시적 관점이나 이렇게 학문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칸트가 고민했던 문제는 이를테면은 거기에 배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 제국지의 국제 질서에 힘없는 피압박 민족의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인류가 역사가 발전한다고 믿고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인간의 역사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역사인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 회의조도는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보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칸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고통과 불합리한 어떤 국제 간의 어떤 소모적 논쟁에 대한 철학자로서의 어떤 반대, 또 거기에 대한 저항, 그것을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책이 많이 팔렸는데 왜 우리는 적게 팔렸느냐, 그 평화에 대한. 우리는 사실 평화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는 늘 강요된 평화를 요구받았던 맞아요. 거고, 미국의 그 평화, 제국의 평화, 세계 안정을 위해서 너희들이 불만을 참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제국의 질서를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2등 국민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그 풍을 겪은 거기 때문에, 사실 평화라는 말보다 자유평등 박애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원칙이잖아요. 자유라는 단어에 훨씬 뭐죠? 공감이 더 되는 측면이 있죠. 이게 평등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현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와 나와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평화라는 말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겨서 뭔가 그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화를 깨기 위해서 내가 그 평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또 본성인 거고, 국제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보거나 또 지금 현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이해관계, 이익과 그 자기 민족의 어떤 그 종족 이기주의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다각도로 좀 해석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되게 동의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평화라는 거 얘기 들으면서, 평화라는 거 하는 말은 약자나 소수자 입장에서 우리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건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그리고 아까 평등이란 말 쓰셨지만 오히려 그 평화를 평등으로 바꾸면 오히려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박변득 선생님께서도 이걸 읽을 때 평화라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셨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정희 선생님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어받아서 하상욱 선생님하고 정은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평화가 일종의 가진 자의 현상 유지, 가진 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 혹은 명분으로, 그 이데올로기로 오히려 평화를 내세운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잖아. 그리고 니들 저항하면 시끄러워져. 그리고 니들 손해야.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질서죠. 제국의 질서에 이의 없이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가진 자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그걸 평화라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거죠. 하마스 저항 안 하면 니들 평화로울 거야. 여자들 안 죽어. 어린이도 안 죽고. 그런 거죠. 예?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이스라엘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공국하도록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평화로 올 수가 있겠는가? 부정의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국의 평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도 지금 찍소리 말고 미국, 일본에 잘 따르면 해구산 밑에 들어가면 평화롭게 살 수 있잖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평화가 정말 우리의 자주라든가 독립이라든가 우리의 인간다운 삶, 혹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당하지 않으면서 항구적으로 정말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학습 1차 토론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예, 이걸, 가만있어. 이거, 이 화면이 아니고 다른 거. 아, 아, 네. 혹시 보이십니까? 맞아요. 예, 예. 아, 네, 보입니다. 예, 맞아요. 예, 예, 예. 잘 보입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주제는 2024 총선과 촛불혁명 그리고 촛불체제. 뭐, 대략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오늘 지금 10회째로 다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어떤 철학과 법사상, 그러니까 이 책이 소개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든가 이제 사회교양론, 이게 저는 이제 군주제라고 하는 앙시앙 레짐을 폐지하고 새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류가 정말 새로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체제가 그런 체제인가. 에 대한 치열한 어떤 고민이 바로 이제 여러 그 자연법 사상이라든가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가들의 사상 속에 나타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리스 고전도 여기서 뭐 있습니다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24일 날, 그러니까 18일 날은 전국 집중 촛불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그 일주 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것을 좀 토론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가 촛불행동 그 전국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김민웅 상임대표, 에게 패널로 좀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참석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인국 신부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고, 김인국 신부님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전전 대표든가, 옛날에 삼성비자금 그 폭로한 유명한 그, 그 상황, 그 사건 때, 또 박근혜 탄핵 촛불행동 때, 촛불혁명 때,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신 분으로 하셨었죠.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김 신부님은 지금 독감을 심하게 걸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아주 완곡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사양을 하셔서, 아무튼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직 연락 안 드려봤어요. 그냥 써놔왔습니다. 혹시 누구 잘 통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드려 주셔도 좋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학습에 참여한 시민들을 그냥 써놔봤어요. 예를 들면 서사라 선생님이나 뭐 안미리 선생님이나 유진아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뭐 강릉에 또 교수님 한 분 있었죠. 저지난주에 죽으셨나? 지난번? 저지난번? 그리고 이제 뭐 정은주 선생님이나 하성읍 선생님이나 혹은 그 밖에 뭐 누구나 패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지역을 여러 군데에서 한번 써놔봤고요. 그래서 진행은 제가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소는 따로 오프라인이 아니고 줌에서 하시는 온라인이죠. 건가요? 온라인으로. 아, 아니, 워싱턴 DC 참여하시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들어오셔야 되죠. 비행기 값 좀 내시려면. 그때처럼 그분은 이제 멀리 계신 분은 연결하고 또 오프라인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겸할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 준비하려면, 죽어요. 녹아버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 대신에 촛불행동 TV 그 유튜브 생중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그러려면 우리 줌을 유튜브로 해주든지 아니면 촛불행동 TV에서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우리를 초대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한번 그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광주 전남에서 주관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과 함께 지금 뭐 촛불혁명과 혹은 촛불 체제에 대한 논의 혹은 이제 총선 정국에 대한 근데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그걸 어쨌든 그러나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사 판사 선출제를 이미 몽테스키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소가 우리가 제1장에서 얘기한 루소가 그 뭡니까? 큰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의기관에 속한 선출직 그 뭐랄까 공무원들이죠. 사실은 국회의원들. 이, 그들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을 반추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음성을 네,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틀을 제가 좀 짜볼게요. 그리고 이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스님이나 제가 뭐 이제 위종 교수한테도 연락을 한번 드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패널로 참여하면 좋겠다. 뭐 꼭 이 책을 안 읽었어도 이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좋다고 보고 혹시요, 예,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예. 그때 당시 서가대원 지도 신부님이었거든요. 누구요? 서울 지역 가톨릭 대학생협의회,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나이 좀 있어요. 나승구 프란시스코 신부님이라고 어떻게 안 될까? 아, 나순국 신부님, 나순구 예, 신부님. 예, 나순구 신부님이 정유구현 사재단 전 총무 신부를 하셨을 거예요. 아주 좋은 예.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예, 패널로 한번 어떻게 안 해놔야지. 한번 교섭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제가 좀 어디 내려와 있어가지고 저는 왜 서울에 있어 모르겠는데,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혹시 되는 분은 어디 안 되나? 저는 오래전에 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그런 적은 있는데, 저도 옛날에 우리 성소모임 지도 신부님이기도 했는데, 오래 내려온 지 많이 오래돼가지고, 방송에서 처음 봤어요. 저 방송으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연락처를 또 찾아봐야 되고, 아무튼, 저도 번호가 바뀌는 거 근데, 몰라서. 나순구 신부님,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연락이 어디 되는 분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아마.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인천에 그죠, 누구죠? 근데 또 책을 안 읽으시면 굉장히 신부님들이 또 부담 느낄 수도 있어. 네. 근데 사실은 책 안 읽어도, 뭐, 성직자로서 제가 사실 지민국 신부님하고 통화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0분 정도 이상 하면서 제가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프신 분한테 자꾸 간청을 드리는 것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신부님들이 들어와서, 신부든 아니든,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광주에서 그 정치학교 온라인으로 함께 했을 때, 김영식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나승구 신부님, 염두에 두겠는 네. 꼭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어쨌든 한번 조금 더, 자, 우리 시민들은 지금 쭉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든 짧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추장관이나 몇 분들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리고 혹시 특별히 도움을 주시거나 연락처가 있거나 좀 개인적으로 뭔가 친분을 좀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제가 다음 책 공부, 유라시아 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유라시아 견문. 제가 지금 뭐 읽은 지 제가 얼마 안 됐는데, 김태형 심리학자? 음. 김태형 심리학자 누가 추천하셨나요? 제가 있습니다. 예, 예. 김태형 심리학자는 요새 많은 방송이라든가,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 생각을 접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책을 찾아보고 있냐면, 어, 그, 우리한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왜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이제 읽다면 좀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세 권짜리인데, 저는 이 책이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지금 여기 그 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얄타 체제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세계 질서가 지금 엄청난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제, 앙시앙 내지를 속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체제가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 전쟁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그걸 지금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위안화의 지금 국제 통화 기준으로서 결제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이 유라시아 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놀랍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이 책을 쓴 이병환이라고 하는 분이 연대 정치학과인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그 연대 정치학과의 백영서 교수라고, 그분이 연대 정치학과의 명예교수입니다. 명예교수인데, 거의 제자예요. 그리고 백영수 교수는 창비의 백낙청 선생의 또 제자이고, 창비 편집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그러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전환기, 이 세계에서, 촛불 행동도 원래 이름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잖아요. 전환 행동. 네. 그래서, 그러한 전환기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좀 촛불 시민으로서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당신이 이걸 계속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뭘로 상의를 하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태형 심리학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듣거든요. 예, 재밌어요. 그 양반 방송 재밌어요. 그런데 그 양반 방송을 듣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만한 정도는 그냥 물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부할 만한 내용 집중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든가, 그런 저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3주 후에 저희가 토론이 있고, 그로부터 이제 뭐 2주 후부터 이 책을 공부를 해야 할 거니까 하더라도, 예. 그래서 조금 아, 보시고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예, 뭐 한 1, 2주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네요. 그래서, 예, 예. 한번 조금 읽어보지, 책 내용을 좀 보시거나 조금 전자책으로 일단 좀 보시면 아마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읽자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9시, 오후 11시 20분이네요. 그럼 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네. 일단은 그 11월 24일 우리 토론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